네, 저희가 이제 좀 중간고사 그 시험을 봤는데 뭐 제가 아직 채점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고 시간이 없긴 해서 뭐 조만간 이제 채점을 해서 그 중간고사 점수는 올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은 프로세서 구조, 그러니까는 CPU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사실은 이 CPU 구조라는 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약간 이제 컨셉추얼리 저희가 이제 배웠다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세서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서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도 워낙 빠른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바일 높은 성능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그런 이제 고성능 아우터보드 프로세서 구조를 잘 채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코어가 여러 개 있는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후반부는 하드웨어 보안, 그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공격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공격들을 이제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세서 구조를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 사이드 채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프로세서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그런 프로세서와 실제적으로 이제 조작하는 이제 프로세서는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이드 채널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진짜 너무 이제 단순화된.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화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작성하기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이제 바라보는 이제 컴퓨터는 굉장히 이제 단순화된 그런 기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만드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에서 뭐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기 신호잖아요. 뭐 그냥 까놓고 말해서 그런 전기 신호들을 만드는 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대적으로 이제 그런 또 이제 현실적으로 어택이 일어나는 공간은 그 현실이나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서 이제 어택이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어택이 가장 많이 일어나긴 하고요. 사람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유출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많다는 사람, 제일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그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뭐 한국어로는 이제 부 채널, 사이드가 이제 부니까 부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코버트 채널, 코버트 채널은 한국어로 하면은 보니까는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시켜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딱히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또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이제 먼저 발명이 되었고 워낙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영어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코버트 채널, 오늘 이제 은닉 채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채널은 뭐 번역을 안 해놨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채널, 부 채널, 사이드가 이제 보니까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코버트 채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닉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에 존재를 하는 그런 채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채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채널, 뭐 TV, 뭐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채널도 채널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통로를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하죠. 가장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메모리 채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결국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어떤 그 하드웨어 혹은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코버트가 이제 붙었죠. 코버트는 뭐 숨겨진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버트 채널, 은닉, 일부러 이제 숨겨놓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은닉 채널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고요. 찾아보시면은 코버트 채널이라고 하는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어택커들이 또 이제 데이터를 유출을 하기 위해서 유출을 하는데 이 코버트 채널을 또 이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코버트 채널이라는 건 숨겨진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어택커가 만들어 놓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버트 채널이라는 것은 어택커가 액티브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어떤 채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숨겨져 있다라는 뜻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채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채널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컴퓨터랑 뭐 기계 자체는 어차피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데이터 이동이 역시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또 존재하는 채널들이 있죠. 데이터들은 다 메모리에 전달되고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인 채널은 이제 메모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공식적인 채널이 되겠죠. 또 그럼 코버트 채널은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커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이 채널이다. 미디어이라고 이제 하는데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 미디어를 보통 우리가 매체라고 하죠. 사실 나는 매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많이 써서 그렇긴 하지만 한자로 보면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 뭐 그런 걸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데이터를 이제 숨겨진 그런 채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코버트 채널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센더랑 리시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센더랑 리시버가 있는데 여기 센더랑 리시버는 둘 다 어택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택커가 센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컴퓨터에다 이제 심어놓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뭐 컴퓨터 외부든 아니면 뭐 다른 곳이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리시버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코버트 채널이라는 거는 샌더랑 리시버를 컴퓨터 안에 어택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샌더랑 리시버끼리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발생하려면은 사실은 뭐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면은 다 걸릴 거니까 이상한 데이터가 뭐 얘한테 여기서 샌더가 막 보내고 리시버가 막 받네? 알게 되면은 이제 다 디텍션이 되고 그런 게 막힐 거니까 그때 사용하는 이 채널은 사이드 채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채널이라는 거는 그 공식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채널,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이 채널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그냥 해놓는 그런 채널이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채널은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는 그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디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어내서 1, 0, 1, 0 이런 거를 직접 읽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낼 수는 하죠. 그럼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센더랑 리시버를 어택커가 힘을 넣고 그런 센더를 통해서 비밀 정보를 이렇게 이제 유출하는 거를 우리가 코버트 채널 이런 방식을 이제 코버트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런 방식의 공격을 코버트 채널 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사이드 채널을 이제 사용하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그냥 타임이고요. 시간이 이제 되겠고 또 이런 특별한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 컨섬션 아니면 더멀 얼마나 이제 열이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웨이브를 써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은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파워 컨섬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우리가 이제 그 파워 컨섬션은 이제 재고가 있잖아요. 사실은 CPU에 서플라이 볼티지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흐르는 이제 커런트를 주면은 우리가 이제 파워 컨섬션을 이제 줄 수가 있잖아요. 그 파워 컨섬션 우리가 이제 커런트의 이제 패턴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이제 가지게 된다. 뭐 0이면은 파워를 조금 소비하고 데이터가 1이면은 파워를 많이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CPU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면은 역시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도 전자기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의도를 하지 않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죠. 디자이너는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서머리라든지 파워라든지 타이밍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택 프로세스, 코버트 채널 어택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센더를 이제 어택커가 이제 심어놔요. 이 센더는 그 데이터를 뭔가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센더가 그 프로세서를 이제 CPU에서 이제 돌아가는 어떤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할 때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채널, 사이드 채널이 있죠. 이런 것으로 이제 리시버 단위다가 이제 그러니까 리시버는 뭐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프로세서 내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 리시버에다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요. 이때 사용하는 채널이 사이드 채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유출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코버트 채널 어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택커가 이제 일부러 이제 센더랑 리시버를 다 심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택커의 어떤 특징을 이제 가지고 보고서 이제 구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사실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검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까놓고 말해서 뭐 파워 컨섬션이나 아니면은 뭐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가지고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유출시킨다라고 했을 때 테크가 필요한 거는 센서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걔를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센서를 뭐 CPU에 붙여놓는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뭔가 그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긴 하죠. 어택커 자체도 뭐 그렇게 쉽게 어택을 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타이밍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인텔이나 뭐 AMD나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CPU를 우리가 이제 돌릴 때, 그러니까 CPU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중요한 게 이제 성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을 매저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컬렉션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을 다 집어넣고 그 하드웨어에서 컬렉션된 데이터들은 이제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CPU도 튜닝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튜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나 공격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채널도 사실은 비슷해요. 사이드 채널 어택, 포버트 채널, 사이드 채널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채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 채널이 포버트 채널하고 이제 약간 다른 점은 사이드 채널은 우리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 하면 약간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드 채널은 센더가 빅팀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버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태커가 일부러 센더라는 그런 프로세서를 집어넣고 그 센더를 통해서 리시버가 데이터를 이제 받는 형태로 이제 공격이 발생을 하는데 사이드 채널은 역시나 사이드 채널은 우리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이제 부르는 것처럼 센더가 그냥 빅팀이 됩니다. 일단은 빅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격을 받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더는 그냥 노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노멀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뭐 리시버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빅팀은 그냥 자기가 그냥 노멀리 계속 CPU 안에서 돌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데이터가 어태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어태커한테 전달이 되는 거를 빅팀도 의도를 하진 않았죠. 디자인을 하진 않았는데 전달이 되는 거니까는 역시나 이때 이제 사용되는 채널을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이드 채널 어택은 센더가 빅팀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빅팀이 이제 돌면서 뭔가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어택커는 그냥 그거를 이제 읽어내면서 디코딩 하는 거죠. 디코딩을 해서 어택커가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택커가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사용되는 채널은 똑같아요. 타이밍, 서멀, 파워 컨섬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인,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은 채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이 이제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이드 채널 어택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코버트 채널 같은 경우는 어택커가 그냥 의도를 가지고서 프로세스를 이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택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설계하는가 이런 거를 좀잘 알아낸다라고 하더라도 막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해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의도가 된 디자인이 된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좀 막기가 어려운. 그다음에 뭐 어쨌거나 이제 어쨌든 그러려면 이제 사이드 채널을 다 이제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 사이드 채널을 막지 않으면은 뭐 포커스 채널을 막으면 이제 좀 막기가 어려운 공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채널 어택 같은 경우에는 그 빅팀, 그냥 노멀리 돌아가는 빅팀을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 프로세서의 어떤 이런 사이드 채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완전히 막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 같은 경우에는 노멀 프로세스, 빅팀과 노멀 프로세스가 이제 샌더가 되고 그 샌더를 통해서 그 비공식적인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택커한테 이제 흘러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터피어런스 요거예요. 결국에는 어택커가 그 빅팀에서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로 읽어내는 거는 그냥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이게 공유가 되면 안 되는데 뭐 이제 그 공유가 돼가지고 뭐 어택커가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이드 채널 어택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빅팀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리시버, 어택커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택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이드 채널을 어떻게 이제 생성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채널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빅팀하고 어택커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는 서로 이제 간섭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간섭을 통해서 어택커는 데이터를 디코딩,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것이 그거 어택커가 이제 어택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 뭐 서피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서피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빅팀하고 이제 어택커랑 간섭이 일어나야 돼. 서로 이제 뭔가 뭐 프로세스가 이제 섞이든 아니면 뭐 쉐어가 되든 그런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이제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택커랑 빅팀이랑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핵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리소스가 쉐어가 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말했듯이 뭔가 이제 데이터가 공유되면 안 되는데 공유가 돼가지고 읽어낸다 이런 거는 다 소프트웨어 얘기예요. 그런 건 그냥 뭐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하드웨어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어택커가 데이터를 읽어내는 부분은 하드웨어에 문제를 하는 사이드 채널을 이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드웨어 보안의 이제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어택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빅팀과 어택커 간에 간섭이 있어요.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일어나려면 리소스가 쉐어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세서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세서를 CPU잖아요. CPU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 하드웨어 자원들이 쉐어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컨트롤한테 대여해가지고 지금 런치 돌고 있는 프로세스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리눅스에서 탑 명령으로 프로세스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돌고 있습니다. 서로 쉐어한다는 거죠. 이게 뭐 쉐어하는 것이 뭐 CPU, 그다음에 CPU의 이제 코어를 쉐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쉐어하는 부분은 또 메모리죠. 네. DRAM은 어쩔 수 없이 쉐어가 돼야 돼요. DRAM은 워낙 많은 프로세서들이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DRAM 공간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또 이제 쉐어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캐시. 캐시도 이제 쉐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캐시 하이라키 할 때 에러 낼수는 이제 프라이빗 캐시 보통 사용하고 L3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드 캐시라고 하잖아요. 쉐어드 캐시라는 거는 여러 코어, 뭐 인텔 뭐 i7이나 이런 거 같은 코어가 거의 8개 정도 되니까요. 8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 코어들이 이제 쉐어를 하는 것이 L3 캐시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런 쉐어드 캐시 공간에서 어쨌거나 또 액팅이 서로 이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 인텔 같은 경우는 하이퍼 트레딩을 쓰잖아요. 하이퍼 트레딩은 코어를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지컬 코어로 나누어지지 않고 로지컬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피지컬 코어에서 여러 개의 보통 이제 2개죠. 네, 이제 2개의 프레드를 동시에 이렇게 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엑스큐션 유닛이나 아니면은 뭐 브랜치 파일 버퍼나 브랜치 프레딕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쉐어가 됩니다. 심지어는 에러 네트워크 캐시도 쉐어가 되죠. 하이퍼 트레딩을 적용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택터랑 빅팀이랑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이제 발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어택을 이제 좀 구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적인 로지컬 어택이 있고 이제 피지컬 어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뭐 디텍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열을 디텍트한다든가 뭐 전자기파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이제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사이드 채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로지컬 어택이라는 거는 그런 기계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이런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 채널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튜닝을 위해서 프로세서들이 시간을 잴 수 있는 하드웨어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타이밍 채널을 사용하고요. 또 가장 또 역시나 타이밍 때문에 사이드 채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는 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되니까 그래서 타이밍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닛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이밍을 타이밍이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센서들을 CPU들이 이제 또 집어넣고 있고요. 파워가 보시면 중요한 코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튜닝을 위해서 파워 센서들을 또 집어넣고 그런 파워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새는 이제 더멀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이제 코어에 더멀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멀 이제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센서들이 그렇게 정확한 센서는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부정확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CPU에 존재를 하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지컬리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기계를 붙이지 않고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장
빈번히 이제 사용하는 것이 타이밍 채널이 되겠습니다. 피지컬리는 이런 센서나 디텍터들을 이제 집어넣는 그냥 옆에서 이제 딱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공격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특별한 어떤 기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를 잴 수 있는 미터라든지 파워 미터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기파를 잴 수 있는 그런 디텍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유효한 기억 방법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에는 전쟁 같은 거잖아요. 모든 이런 채널들을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지컬 어택에 대해서도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유효한 공격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어떤 컴퓨터가 이제 리모트를 선택하고 있다 하면은 사실 공격이 또 가능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ATM에서 그 사용자의 암호를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파워라든지 아니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를 매저를 해가지고 그 암호가 1이냐 0이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AT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리모트로. 옛날에는 CCTV도 그거 안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이제 기계 갈아서 읽어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이런 로지컬 문제기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그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 어택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내부에서 어떻게 프로세서가 어떤 타이밍 차이를 만드느냐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유닛들이 그런 타이밍을 이용한 어택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쟁 같은 거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구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이드 채널의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일정들은 대구멍이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서 당장 좀 낮은 데라든지 그러니까는 실제로 정문이나 후문은 아닌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택이 이제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거를 미리 막아놓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도둑이 들어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미리 이제 막아놓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연구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을 이런 데를 이제 좀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 사이드 채널을 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타이밍이에요. 결국에 어떤 때는 빠르고 어떤 때는 느리다. 근데 그 빠르고 느린 것이 데이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T라는 게 있어요. T라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T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 T라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의 펑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어택을 진행하려면은 어택을 이제 진행하려면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읽어내는 거는 메모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읽어낼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펑션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펑션, 데이터의 펑션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어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T라는 거예요.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읽어내지 못하지만 데이터의 펑션이 돼요. 데이터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펑션이 되고 얘를 이제 역함수로 돌리면은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를 매조를 한 다음에 T를 역함수로 처리를 하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T가 타임이라는 부분이 데이터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컴퓨터에서 존재하는 타이밍 사이드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안에서 타이밍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는 그냥 빠르게 돌리다. 그냥 소프트웨어 모델은 그냥 단순해요. 그냥 명령어가 한번 들어가서 딱 끝나요. 그 명령 끝나면 다음 명령어가 실행되고 다 끝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돌리면은 너무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도를 싸매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빠르게 만들 것이냐 모든 것을 빠르게 만들 수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은 빠르고 어떤 부분은 느리고 리소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런 사이드 채널이 타임을 이용한 사이드 채널이 형성이 되는 우리가 이제 크게 코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코어 부분하고 메모리 하이어키, 그러니까 메모리 계층 구조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코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어는 뭐 우리가 이제 하이퍼 트레이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트레이드 하나만 이제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검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메모리 하이어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말했잖아요. 캐시라는 것이 D램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읽어올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D램에 있느냐, 캐시에 있느냐 이 차이에서 어떤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메모리 하이어키 자체는 그냥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내부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뭐 브랜치 프레딕터라든지 아니면은 스페셜 펑션 예를 들어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타이밍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크게 또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메모리 하이어키 자체는 타이밍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캐시 하이어키 그다음에 뭐 TLB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코어랑 이제 메모리 쪽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코어 부분은 그 인스트럭션에 따른 타이밍이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스트럭션에 따른 타이밍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연산을 한다. 아니면은 인티저 타입 유닛을 연산을 한다. 이 두 개는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있고 인티저 유닛이 있잖아요. 인티저 유닛은 보통 원 사이클 안에 다 끝나는데 플로팅 포인트 유닛은 한 사이클 이상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스트럭션이 빨리 끝나냐, 늦게 끝나냐. 똑같은 뭐 arithmetic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빨리 끝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늦게 끝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여기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 이제 좀 더 스페셜 펑션. 예를 들어서 이제 스퀘어 루트, 아니면 코사인, 사인 이런 펑션들이 들어가면은 더 오래 걸려요.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얘네들을 매저를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안에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이 라이브러리가 0일 때는 약간 이제 스페셜 펑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1일 때는 스페셜 펑션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스퀘어 루트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순간에 데이터를 1을 썼을 때는 얘가 실행이 되네 이런 정보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타이밍을 재가지고 요 라이브러리는 1을 가지고 연산을 했구나 아니면 0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공격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공격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타이밍 사이드 채널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컨텐션이에요. 컨텐션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몰리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유닛이라고 했을 때, 이 유닛은 익스큐션 유닛이라고 했을 때, 이 익스큐션 유닛은 사실은 뭔가 이제 돌고 있으면은 다른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제 컨텐션을 발생시켜서 얘가 이제 느려지는지 아니면 안 느려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하이퍼 트레이딩으로 이제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어에서 이제 요 엑스큐션 유닛이나 하드웨어 리소스가 이제 쉐어가 되는 부분은 하이퍼 트레이딩으로 돌릴 때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세스 A가 있고 프로세스 B가 똑같은 코어에서 이제 돌고 있는데 이 A가 어떤 유닛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B가 이 유닛을 이제 써야 되는데 얘가 이제 계속 쓰고 있으니까 B는 계속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컨텐션 서로 이제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약간 이제 스페셜 유닛이라고 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1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셜 유닛을 쓰고 0일 경우에는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A는 이제 어땠거가 계속 얘를 이제 오큐파이하고 있으면 B가 스페셜 펑션 요거를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B는 엄청나게 느려지게 됩니다. 여기 이미 오큐파이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B가 느려지지 않고 그냥 노멀리 끝났다. 그럼 얘는 0을 썼네. 이런 식으로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 이런 컨텐션 혹은 컨텐션을 이용한 타이밍, 그 다음에 어떤 익스큐션 유닛의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또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라는 거, T가 데이터의 펑션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을 막으면 좋겠죠. 최대한 없애버리면 좋겠죠. 이 경우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손해는 감수를 해야죠. 얘가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늦게 끝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런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코어 레벨에서 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 공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방어할 거냐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이제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이제 프레딕션 유닛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프레딕션 유닛을 사용해가지고 1이냐 6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얘가 이제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프레딕션은 특히나 이제 프레딕션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레딕션은 사실 다른 스펙터나 멜트다운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멀티트레이딩. 멀티트레이딩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멀티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거거든요. 인텔의 하이퍼 트레이딩 그거를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역시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모리 하이라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 가장 크게 타이밍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태커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 대한 그 펑션으로 T라는 거를 어태커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메모리 하이라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고 이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타이밍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캐시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캐시 안에 존재를 하면은 얘는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캐시 미스다. 데이터가 캐시 없어요. 레벨 3나 아니면은 메모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매주할 수 있어요. 그 매저를 해서 쉽게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하이라키 자체가 그런 클럭의 차이가 또 사이클의 차이가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L1에서 읽어내느냐, L2에서 읽어내느냐, 아니면 메모리에서 읽어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이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됩니다. 캐시라는 것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답답해지는데 굉장히 또 많은 버퍼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텔 프로세서를 보게 되면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많은 그런 버퍼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라인필 버퍼라고 이 라인필 버퍼는 프리패치에도 쓰고 와이트백에도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걔네들이 시간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버퍼라는 것 자체가 또 역시나 캐시처럼 시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요. TLB는 얘는 버추얼 메모리에 따른 페이지 매핑 테이블의 캐시죠. 역시나 그 시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멀티코어로 가게 되면서 코어런스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해요. 코어런스 이슈라는 거는 이제 코어가 A가 있고 코어 B가 있고 얘 둘이 데이터를 쉐어를 할 경우에는 A가 얘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B가 업데이트된 걸 읽을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쉐어가 있는. 이때 이 데이터의 올바른 값을 좀 결정하는 부분들이
코헤런스 문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코헤런스 문제. 그 코헤런스 문제는 또 캐시에서 그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개 코어가 있는 존재를 하고요. 코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캐시는 코어 내부에 있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L3 캐시로 있기도 하기 때문에 코헤런스를 각각의 캐시에서 또 매니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타이밍 차이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나 인터커넥션.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커넥션 같은 경우는 컨텐션으로 기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커넥션이라는 건 여러 개의 코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이기 때문에 어떤 인터커넥션의 어떤 부분이 그 다른 코어에 의해서 어큐파이 될 경우에는 그 역시나 시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션마다 그 인터커넥션 네트워크의 그 방식들을 조금씩 바꿔요. 조금씩이라 어떨 때는 왕창 바꿉니다. 사실. 네, 왕창 바꾸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컨텐션을 통해서 또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 거의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간을 재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 하이라이트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난 그 사이드 채널은 캐시에서의 타임 사이드 채널이 그다음에 역시나 어택도 가장 많이 이제 발견된 것이 캐시 타이밍 어택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터 자체도 사실은 캐시 타이밍 어택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약간 이제 결합한 그런 공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바꿔놓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꿔놓는 단계를 이용해서 또 데이터를 읽어내는 캐시 타이밍 어택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시 타이밍 어택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나고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역시나 많은 데이터가 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 타이밍 어택을 이제 사용하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캐시 타이밍 어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트리거, 그 트리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종들, 베어리언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또 변종들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인텔이나 AMD CPU 안에서 우리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캐시 타이밍 그것을 통해서 캐시 타이밍 어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종들 그냥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을 다룰 때 이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택커는 결국에는 타이밍을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어드민 권한으로 권한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타이밍을 재려면은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카운터라고 CPU 내에서 뭐 사이클을 계속 카운트를 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부분을 읽어나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때 어드민 권한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그냥 타이밍은 잴 수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우리는 이제 어테크가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 뭐 분명히 캐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로드나 스토어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캐시라는 거는 로드나 스토어를 통해서 그 캐시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거고. 네, 로드나 스토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그 특별한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의 이제 CL 플러시는 캐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이빅션 시키는 거거든요. 플러시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빅션 시킨다는 거는 다 메모리로 보내버린다. 그러니까는 이 명령어는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캐시 안에 저장돼 있으면 얘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 여기 이제 메모리가 있고 여기 캐시가 있을 때 사실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때 얘랑 얘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얘가 더티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이제 많은 경우 프로세서는 라이트백 캐시 구조를 이제 사용하고요. 그 경우 라이트백 캐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스토어 명령어를 쓰면은 캐시 안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스토어 명령어는 이 데이터만 변경을 시킵니다. 메모리까지 변경시키지 않아요. 메모리까지 변경시키는 거는 라이트 트루 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라이트 트루 방식 안 써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라이트 백 방식을 씁니다. 라이트 백 방식은 스토어 명령어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캐시에 있다고 하면은 캐시에는 그 데이터만 바꿔버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데이터를 다른 뭐 프로세스나 다른 코어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야 그 데이터가 여기까지 이제 그 변경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변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목적을 위해서 대리 이제 CL 플러스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캐시에서 그 데이터를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더티면은 메모리까지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더티가 아니면은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특별한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노멀 명령어는 아니에요. 노멀 명령어는 로드나 스토어 명령어만 우리가 노멀 명령어고요. CL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특별한 명령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명령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로드 스토어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CL 플러시 같은 경우는 스펙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플러시 렐로드 그 공격 방식을 할 때는 CL 플러시를 써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어택이 있어요. 여기 뭐 제가 3가지만 써놓긴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택 방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프라임 프로그램 플러시 릴로드가 됩니다.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캐시 타이밍 어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택을 하느냐? 우선은 이제 프라임 프로브 어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CPU1이 있고 CPU2가 있죠. 그러니까 코어가 여러 개 코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코어에서 각각의 이제 코어에서 빅팀 프로세스랑 어택터 프로세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이제 CPU에서는 L2까지는 프라이빗 캐시예요. 프라이빗 캐시라는 거는 요 코어 같은 경우 이 코어가 요 L2까지는 이 코어만 사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PU2도 자기의 L2 캐시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 보면 L2 캐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L3 캐시가 쉐어드 캐시예요. 쉐어드 캐시라는 거는 CPU1도 L3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CPU2도 L3를 역시나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CPU의 이제 캐시 구조이고요. 그 프라임 프로브 어택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빅팀이랑 어택커랑 만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만나야 된다니까 인터피어런스가 있어야 된다. 간섭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 쉐어드 M3 캐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빅팀과 어택커가 서로 간섭을 사실은 서로 이제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빅팀은 여기서 돌고 있고 어택커는 여기서 돌고 있잖아요. L2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서로 자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L3 캐시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캐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빅팀하고 어택커가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빅팀은 뭐 아무런 의도도 없지만 그런 간섭을 통해서 어택커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느냐. 처음에 어택커가 프라임을 해요. 프라임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말하면 준비 좀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프라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뭐 밥 같은 게 있을 때 가서 이제 뭔가 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놓는 거를 우리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택커가 이제 프라임 한다라는 거는 요 L3 캐시의 어떤 공간을 요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을 자기의 데이터로 다 채워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택커가 프라임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준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갈아놓는다는 그런 거를 이제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공간, 요 쉐어드 L3 캐시의 어떤 공간은 어택커가 빅팀이랑 서로 쉐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공간은 어택커도 빅팀이 뭔가 이제 쓸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쉐어드 L3 캐시이기 때문에 얘는 빅팀도 쓸 거고 어택커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은 어택커가 자기의 데이터로 모두 채워넣습니다. 아니, 채워넣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넣는 거는 로드 명령을 써서 채워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데이터를 계속 로드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어레이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큰 어레이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그 어레이를 계속해서 이제 로드 명령으로 계속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얘를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가지고 캐시마다 다 채워넣죠. 근데 이제 뭐 L3 캐시 같은 경우는 쉐어드 캐시이기 때문에 얘도 어택커가 이제 다 채워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그런 동안에 이제 빅팀이 뭔가 이제 자기 시크릿 데이터를 가지고서 빅팀이 이제 실행을 하죠. 이게 뭐 암호 인크립션이든 뭐 인크립션 암호키를 이용해서 인크립션을 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 보안적으로 크리티컬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빅팀이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이 쉐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공간이 이미 이제 어택커의 데이터로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빅팀이 뭔가 이제 뭐 로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 로드 명령어가 그 어떤 시크릿 데이터를 가지고서 로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이 공간이 빅팀의 데이터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는 빅팀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못 읽어요. 이거는 서로 이제 분리가 돼요. 어드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캐시는 서로 이제 쉐어가 되고 캐시 자체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메모리가. 그러니까는 그리고 캐시 자체는 그 사실은 명령어에 의해서 바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얘는 이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임시 저장소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들은 이 빅팀의 그 로드 명령어에 의해서 여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 어태커가 깔아놓은 데이터 중에서 일부는 여기서 이빅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뭐 캐시의 어떤 라인이 캐시의 셋이 다 밸리드 데이터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면은 이 중에 하나는 쫓겨나가고 그 공간을 새로운 데이터가 차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빅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어테크가 이제 프라임 공간에서 이빅션이 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빅팀 때문에. 빅팀의 어떤 시크릿 데이터로 인해서. 자, 그런 다음에 어테커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읽어옵니다. 그러니까 로드 명령으로 다시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발생하죠? 이게 이제 이그젠플인데요. 이만큼을 그 어태커가 프라임을 해놓은 상태에서 빅팀이 여기를 이빅션을 시킨 거예요. 자기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이빅션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어태커가 다시 자기의 데이터를 읽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셋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깔아놓은 데이터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셋을 읽어올 때는 데이터 하나가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 데이터를 읽어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얘는 시간이 이만큼 오래 걸리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별로 안 걸려요. 얘도 오래 걸리고 별로 안 걸리고 별로 안 걸리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어테커가 만들어낼 수가 있냐. 지금 여기 보면은 빅팀의 데이터로 인해서 빠져나간 자기 데이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뭐 캐시 여기 보면 어드레스가 똑같진 않아요. 어드레스가 똑같진 않은데 캐시에서 저장되는 순간이 또 똑같은 거예요. 또 이제 캐시는 그런 식으로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빅팀의 데이터 여기는 이제 어드레스가 되겠죠. 빅팀의 이제 데이터의 어드레스에 따라서 펑션이 이제 나오게 되고 얘가 시간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각의 이제 그 캐시 셋을 어태커가 시간을 매주하면서 쩍쩍쩍쩍쩍 가게 되면은 어떤 캐시 셋은 읽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어떤 어드레스를 빅팀이 액세스를 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고 그때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빅팀이 가지고 왔구나를 어태커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빅팀의 데이터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요게 이제 프루브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단계에 이제 프라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뜻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프루브를 하는 건가 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제 프라임 프루브 공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캐시에서 지금 공격이 이제 발생한 거죠. 네. 캐시의 타이밍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네, 두 번째는 플러시 렐로드 어택이에요.
플러시 릴로드 어택은 어떤 거냐? 처음에 이것도 이제 역시나 이제 빅팀과 이제 어택커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는 이제 똑같고요. 역시나 이제 쉐어드 L3 캐시를 이제 이용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팀과 이제 어택커가 이제 역시나 이제 쉐어드 L3 캐시를 하는데 어택커가 처음에 플러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빅팀이 이제 빅팀과 어택커가 이제 공용으로 이제 액세스를 하는 캐시 공간인데 이 캐시 공간 자체를 어택커가 다 플러시를 시켜버립니다. CL 플러시 인텔에 있는 CL 플러시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이빅션을 이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빅팀이 자신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요. 자신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좀 채우게 되겠죠. 여기 서로 이제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택커는 요 어드레스를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로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다시 다 읽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택커가 빅팀에 있는 요 어드레스를 안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드레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다 플러시를 시켜놨기 때문에 요 캐시 공간을 플러시 시켜놨기 때문에 얘는 어택커가 다시 그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캐시의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 large space, 그러니까는 넓은 공간, 캐시 공간을 다 이제 플러시를 시켜 놓은 다음에 빅팀에 액세스를 하면서 빅팀의 데이터로 이 공간을 채워놓은 거죠. 나중에 이제 어택커가 이 공간을 다시 이제 모니터링 합니다. 로드 명령을 써가지고 이제 다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택커가 이제 매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빅팀이 여기 이 공간을 자기 데이터를 이제 채워놨다고 하면은 얘 로드 명령어를 썼을 때 이 셋은 빠르게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냥 빅팀이 이제 캐시를 채워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타임을 재가지고 빅팀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를 했는지를 어택커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데이터에 따라서 요 타임의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택커가 대신에 이제 일을 해가지고. 예, 요거가 이제 플러시 릴로드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플러시. 플러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CL 플러시처럼 캐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쫓아내는 플러시 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기에서 물 내리는 거를 플러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어택커가 다시 데이터를 릴로드를 이제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플러시 릴로드 방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빅팀의 데이터를 빅팀이 어떤 식의 이제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했는지를 캐시를 통해서 어택커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쉐어드 L3 캐시가 이제 쉐어드 캐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빅팀과 어택커의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택커는 캐시 타임에 어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은 굉장히 뭔가 약간 이제 인위적이다라는 거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택커가 빅팀이 이제 어떤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어떤 공간이 이제 캐시에서 이제 쉐어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프라임 프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쉐어가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긴 하지만 플러시 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드레스를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어태커가 플러시를 하고 기다린 상태에서 빅팀이 그 공간을 바꿔버리고 그게 딱 끝난 다음에 어태커가 다시 뭔가 프로브를 하든 릴로드를 하든 그런 식의 이제 동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도 뭔가 이제 맞아 떨어져야지 공격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약간 인위적인 그런 공격 방식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보안은 약간 이제 사이드 채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 그것을 이제 피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드웨어적으로 그 사이드 채널을 막거나 이게 뭐 전쟁 같은 거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연구자들이 이제 밝혀내기는 아 그러면은 또 막아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약간 인위적으로 이제 공격 시나리오로 만들고 있긴 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공격을 하면은 뭐 분명하게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특히나 뭐 RSA나 이런 인크립션 쓰는 뭐 스크립트 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잖아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시크릿 키를 읽어오는 거를 이런 식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크릿 키를 읽어오는지.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전체 키를 다 알아내, 한꺼번에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한 비씩 이렇게 알아내는 수준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시도는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시도를 많이 하면은 데이터를 완전히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키가 유출이 되면은 사실은 그런 뭐 인크립션 키가 유출이 되면은 그 숨겨진 데이터들을 어태커가 알아서 뭐더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유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캐시 타이밍 어택은 그 3스텝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루어지고요. 스텝 1은 공격자가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크도 그렇고 플러시 릴로드도 그렇고 쉐어드 엔트리 캐시 공간을 공격자가 뭔가 준비를 해놓잖아요. 플러시를 하든 프라이브를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팀이 그 공간을 바꾸기를 기다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타이밍, 패스트냐 슬로우라는 것을 어테커가 매조를 하고요. 그 매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디코딩을 해서 시크릿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캐시 타이밍 어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막아야 되는 거죠. 사이드 채널이 있으니까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막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요? 그 어택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캐시 타이밍 어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단계에서 이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단계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 어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쉐어드 캐시 이 부분이 이제 어택이 이루어지는 그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어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어떻게 막을 거냐? 첫 번째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어택이 이루어지려면은 인터피어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로 간섭. 이 인터피어런스는 사실은 쉐어드
그러니까는 쉐어드가 되는 리소스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얘가 문제라고 하면은 얘를 못하게 하는 거죠. 얘 때문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요소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파티셔닝이에요. 그러니까 캐시라는 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L3가 쉐어드 캐시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걔를 쉐어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L3 캐시 같은 경우에는 웨이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라는 것은 한 셋에서 데이터 블록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느냐 이걸 말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웨이 0랑 웨이 1은 빅팀만 사용을 하게 하고 웨이 2랑 웨이 3는 어테커만 사용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코어겠죠, 다른 코어.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션을 시켜버리면은 인터피어런스가 발생을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캐시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디펜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이런 연구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AR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큐어 월드냐, non 시큐어 월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캐시의 액세스 자체를 세퍼레이션 시켜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on 시큐어 같은 경우는 시큐어로 마킹된 그런 캐시 블록은 액세스가 불가능해요. 다음에 트러스트 존에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퍼레이션을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퍼포먼스죠. 굳이 쉐어드 캐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캐시 공간을 서로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 퍼포먼스는 낮아지게 됩니다. 항상 뭔가 해결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나쁜 점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소프트웨어에서 옛날에 문제가 됐었던 공인인증서 그런 거 암호화, 키스토크 암호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 다 엄청나게 느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는 프라임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 어느 쪽에 매핑이 될지 어태커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의 매핑은 어떤 룰에 의해서 디터미니스틱, 아주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 룰에 따라서 캐시 매핑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좀 심플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인터피어런스가 나오는 거는 얘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환경을 어태커가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어태커가 이제 쉽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또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랜더마이제이션라는 또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랜더마이제이션 기능도 역시나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매핑 방식을 어떤 시간에 따라서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역시나 퍼포먼스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노이즈. 이건 이제 빅팀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또 됐어요. 이건 이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또 노이즈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노이즈가 이제 랜덤 노이즈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태커가 시도를 많이 하면 또 이런 노이즈의 효과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 많이 힘들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힘들긴 한데, 노이즈가 워낙 또 디터미니스틱하다, 화이트 노이즈다 이런 경우에는 어태커는 어떤 특정한 패턴만
그 디텍션 하는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노이즈 환경에서 특정한 게 또 디텍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테커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이제 쓸수가 있는데 뭐 플러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 뭐랄까 하드웨어의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기능을 완전히 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방식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네.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이제 8개씩 타이밍 어때요?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이런 폴트, 약간 이런 그냥 방해하는 공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적대적 공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그 AI가 디텍션하기 힘든 그런 노이즈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디텍션하기 힘든 뭐 이미지를 앞에 이제 딱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어태커가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빅팀이 뭔가 이제 제대로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제대로 결과를 내는 거를 방해하는 식의 이제 공격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공격도 이제 가능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그 오류를 만들어내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로해머 같은 경우가 뭐 그런 비슷한 공격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볼티지나 프리퀀시가 막 바꿔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중요한 공격들은 그냥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 방식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뭐 무인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드버스라는 국제적 공격이 하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차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이제 공격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제 그런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 타이밍 업데이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